보통 우리가 그 역사적 해방이나 독립 이런 단어들을 들을 때 말이죠. 머릿속에 착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뭐 거대한 전쟁이나 광장에 막 수만 명이 모여서 함성을 지르는 그런 거요. 네, 맞아요. 아니면 되게 치열하고 복잡한 정치적 협상 같은 거요. 뭔가 이렇게 거창하고 스케일이 큰 피 튀기는 전장이나 광장 한가운데서 선언문 낭독하는 그런 스펙터클한 장면들 말입니다. 영화에서 흔히 묘사되는 그 카타르시스가 막 폭발하는 충돌의 순간들이죠.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거대한 에너지가 분출되는 현장을 상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 역사상 가장 극적인 해방의 순간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아니라 아주 조용한 한밤중에 가족 식탁에서 시작되었다면 어떨까요? 와, 그거 진짜 역설적이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흥미로운 자료들, 그러니까 고대 텍스트 번역본이랑 역사적 기록, 분석 노트들이 한가득 쌓여 있는데요. 네,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자료들을 가지고 무슨 지루한 역사 수업이나 종교 공과 공부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수천 년 된 텍스트 속에 숨겨진 점술적이고 사회학적이고 또 심리학적인 통찰을 여러분을 위해 생생하게 추출해내는 것이죠. 맞아요. 오늘 다룰 이 기록이 무려 430년이라는 기나긴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찝는 그 극적인 해방의 밤을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6월절이라는 되게 독특한 의식이 탄생하는 순간이죠. 지루한 옛날 이야기를 기대하셨다면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볼 이 텍스트는 마치 영화 속 긴박한 구출작전 브리핑이나 종말을 앞둔 재난 상황에서의 치밀한 생존 매뉴얼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놀라운 디테일로 꽉 차 있거든요. 이 기록이 특별한 이유가 단순히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표면적인 사건의 나열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아,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오히려 우리는 이 텍스트를 통해서 기묘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행동 지침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대체 왜 그토록 중요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거대한 제국이 붕괴라는 극단적인 혼란 속에서 출신도 다양한 그 오합지졸의 노예 무리가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로 거듭나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죠. 와, 그러니까 거대한 사회적 심리적 변혁의 과정이 하룻밤의 식사라는 아주 작은 사건 속에 완벽하게 응축된 축소판이네요. 맞습니다. 아주 완벽한 축소판이죠. 자, 그럼 이 역설적인 상황의 핵심을 좀 파헤쳐보죠. 수백만의 노예가 제국을 탈출한다는 이 거대한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탈출 직전에 하달된 아주 기묘하고 구체적인 가족 식사 지침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네, 준비 단계부터 봐야죠. 자료를 보면요. 이 생존 매뉴얼이 다짜고짜 달력부터 리셋해버려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그 선언이 갖는 심리적인 타격감이에요. 달력을 바꾼다는 거는 곧 세상을 인식하는 기준점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는다는 뜻이거든요. 기준점 자체를요? 네. 누군가의 지배를 받으면서 노예로서 살아왔던 과거 430년의 시간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철저히 통제받던 과거와 완벽하게 단절된 새로운 자유민으로서의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걸 뇌리에 강제로 새겨 넣는 작업인 거죠. 와, 청취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생을 노예로 누군가의 소유물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희의 시간은 오늘부터 1월 1일이다. 이렇게 통보받는 겁니다. 진짜 충격적이었겠죠. 네. 그리고 그 새로운 달에 10일에 아주 독특하고 구체적인 미션이 주어집니다. 각 가족은 흠없는 일련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하나씩 선택해야 해요. 그런데 식구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웃과 나눠야 하죠. 맞아요. 이웃과 사람 수를 계산해서 각자가 먹을 분량에 따라 고기를 정확히 나누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실용적이고 체계적이지 않나요? 다가올 극한의 생존 상황에서 자원의 낭비를 철저히 경계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양을 바로 잡아먹는 게 아니라 14일, 그러니까 나흘 동안 각자의 집안에 간직했다가 해가 질 때 도살하게 한다는 점이에요. 4일이나 집안에 양을 둔다고요? 네, 이 4일이라는 시간은 집안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과 긴장감을 부여했을 겁니다. 곧 무슨 거대한 일이 터질 거라는 그 카운트다운 소리를 4일 내내 듣고 있는 것과 같죠. 아, 째깍째깍하는 그 숨막히는 카운트다운이네요.
맞아요. 그 카운트다운의 끝에 등장하는 행동이 텍스트에서 가장 시각적으로 강력하게 묘사되잖아요. 웃을 추어 묶음을 가져다가 방금 도살한 양의 피를 듬뿍 적셔서 문설주와 인방, 그러니까 문틀 양옆과 위쪽에 붉은 피를 바르라고 지시하거든요. 네, 아주 강렬한 이미지죠. 근데 우슬초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텍스트만 읽어서는 그냥 평범한 풀 이름 같은데요. 도대체 왜 하필 우슬초를 사용하라고 한 걸까요? 우슬초는 그 중동 지역에서 흔하게 자라는 덤불 형태의 허브예요. 잔가지랑 털이 많은 잎이 아주 촘촘하게 나 있어서 액체를 머금기에 최적화된 식물이죠. 아, 액체를 듬뿍 묻는군요. 네, 말하자면 고대의 자연산 페인트붓 역할을 완벽하게 해낸 겁니다. 이 허브 다발에 피를 적셔서 거칠게 문틀에 칠하는 그 물리적 행위를 상상해 보세요. 오, 상상만 해도 뭔가 되게 비장하네요. 이 기록에서 피를 바르는 행위의 핵심은 문이라는 공간이 갖는 의미에 있어요. 문은 내부의 사적인 공간과 외부의 통제 불가능한 세계를 단절시키는 명확한 경계선이잖아요. 그렇죠. 안과 밖을 나누죠. 바깥에는 곧 파멸적인 심판이 닥치겠지만 붉은 피가 발린 문 안쪽은 그 심판이 집을 넘어가게 하는, 즉 유월, 영어로는 패스오버하게 만드는 강력한 표적이 되는 겁니다. 아, 6월절에 6월이 넘어간다는 뜻이니까요. 밖은 통제 불능의 지옥이 될 테니 이 피가 발린 문 안쪽만이 생존을 보장받는 완벽한 패닉룸이 된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완벽한 패닉룸이죠. 게다가 아침까지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통행금지 명령까지 내려지잖아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이 패닉룸 안에서 먹어야 하는 식사 메뉴랑 조리법도 도무지 평범하지 않습니다. 네, 레시피가 좀 특이하죠. 고기를 끓는 물에 부드럽게 삶거나 날것으로 먹는 게 절대 금지돼요. 머리부터 다리 내장까지 전부 뜨거운 불에 직접 구워야 하고요. 여기에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안 들어가서 전혀 부풀지 않은 납작한 빵이랑 쓴 나물을 반드시 곁들여 먹어야 합니다. 심지어 남은 고기도 불태워야 하죠. 맞아요. 아침까지 남은 고기가 있으면 남김없이 불태워 없애라고 하잖아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요리사의 레시피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속도와 기동성에 초점을 맞춘 생존 지침이에요. 물을 끓이고 고기가 속까지 푹 익기를 기다리며 여유를 부릴 그 절대적인 시간이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 시간이 없어서 불에다 그냥 직화로 구워버린 거군요. 네, 가장 직관적이고 빠르게 고기를 익히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태워버린다는 거는 흔적을 지우는 동시에 더 이상 과거의 자리에 미련을 두고 머물 수 없다는 물리적 단절을 의미하고요. 듣고 보니 저는 이 지침들 중에서 하이라이트가 식사복장인 것 같아요. 아, 그 부분 진짜 인상적이죠. 청취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저녁 식사할 때 모습 한번 떠올려 보시죠. 퇴근하고 넥타이 풀고 가장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식탁에 느긋하게 앉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다들 편하게 밥을 먹죠? 그런데 텍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젓고 급히 먹으라. 이거 완전히 현대 군대의 특수부대가 작전 투입 직전에 완전 군장하고 대기하는 모습 아닌가요? 네, 아니면 긴급 대피 상황 대비해서 문가에 두는 고백, 그 생존 배낭을 둘러맨 채 밥을 삼키는 모습이랑 똑같죠. 맞아요. 고백 맨 채로 허겁지겁. 그 긴박감이 바로 이 의식의 심장부입니다. 일상적인 식사가 아니라 언제든 외부에서 신호가 떨어지면 문을 발로 차고 나갈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춘 상태인 거죠. 아, 자리에 앉아서 맛을 음미하는 게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고 신발끈 묶은 채 서서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을 그냥 몸에 구겨 넣는 것에 가깝습니다. 극도의 시급성과 불안감이 식탁이라는 가장 일상적이고 평화로워야 할 공간에 강제로 이식된 겁니다. 아, 여기가 이 사건이 심리적으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바깥 세상에는 도대체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에만 맴돌고 집안에서는 온 가족이 외투 껴입고 지팡이 꽉 쥔 채로 질긴 고기랑 딱딱한 빵을 삼키면서 숨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죠. 이토록 숨막히는 텐션을 도대체 왜 유지해야 했는지 그 진짜 이유가 마침내 자정에 밝혀지죠. 네, 철저하게 통제되고 억눌린 고요함이 지배하던 그 집안의 상황과는 정반대로 문턱 밖의 세계는 그야말로 통제불능의 카오스, 완전한 붕괴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맞습니다. 텍스트 기록에 따르면 밤 12시 자정이 되자 여호와가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쳐버립니다. 왕자에 앉아서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던 그 제국의 최고 권력자 바로의 맏아들부터 시작해서 저 밑바닥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맏아들,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예외가 없어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다 죽음을 맞이하죠.
기록은 이 끔찍한 사건을 애굽의 모든 신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 심야에 일어난 사건이 제국에 가한 심리적, 구조적 충격을 가늠해 보셔야 돼요.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처음 난 것, 즉 장자는 단순히 첫 번째 자식을 넘어서서 그 가정의 미래, 권력의 계승, 사회적 지위, 더 나아가 생명력 그 자체를 상징했거든요. 그런데 그 장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네요. 네. 특히 최고 권력자인 바로의 장자가 죽었다는 거는 신의 대리인으로서 영원할 것 같았던 파라오 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아, 파라오의 권위 자체가 박살난 거군요. 그렇죠.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는 기록이 보여주듯이 권력의 고하를 막론하고 절대적으로 평등한 절망과 죽음의 공포가 애굽 전역을 덮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애굽 전역에 막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큰 부르짖음이 진동했다고 전해지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압도적인 절망 직후에 나타난 권력자 바로의 반응이에요. 태도가 확 바뀌죠. 네, 그토록 오만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력을 쥐고 절대 놔주지 않던 제국의 왕이 완전히 180도 태도를 바꿉니다.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황급히 불러내서는 당장 떠나라. 너희가 말한 대로 양과 소도 다 몰고 가버려라.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애원하죠. 맞아요. 그 무서부리의 권력자가 마지막에는 나를 위해 축복하라고까지 애원하듯 덧붙여요.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던 제국의 지배자가 자신이 벌레처럼 부리던 노예들의 지도자에게 매달려서 제발 떠나달라고 사정하며 축복을 구하는 셈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정책 변화나 항복 선언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기존의 거대한 권력 관계가 아주 뿌리째 뽑혀 뒤집히는 완전한 역전이죠. 수백 년을 버텨온 억압의 시스템이 하룻밤 사이에 박살이 난 겁니다. 와, 통쾌하네요. 근데 바로 혼자만 멘탈이 붕괴된 게 아니더라고요. 일반 애국 백성들도 완전히 패닉에 빠집니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겠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해서 당장 그 땅에서 쫓아내려고 막 안달을 해요. 제발 좀 가달라는 거죠. 네, 근데 이 도망치는 과정이 정말 아이러니의 극치입니다. 야반도주하듯이 몰래 숨어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 의복 이런 걸 내놓으라고 요구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다 내어주잖아요. 맞아요. 제발 가달라는 듯이 요구하는 물품을 앞다투어 다 내어줍니다. 물리적인 전쟁이나 무력 충돌, 폭동 한 번 없이 430년 동안 노동력을 뼈저리게 착취당했던 노예 집단이 제국의 막대한 부를 합법적으로 취해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상황인 거죠. 합법적으로 취했다는 표현이 딱이네요. 억압받던 자들이 압제자들의 전리품을 배상금처럼 챙겨서 떠나는 역사의 수많은 해방운동 중에서도 진짜 가장 기묘하고도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챙길 건 다 챙기면서도 떠나는 그 순간의 다급한 만큼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그 짧은 시간조차 기다리지 못하거든요. 네, 누룩 없는 반죽이 거기서 나오죠. 발교되지 못한, 그러니까 누룩이 안 들어가서 전혀 부풀지 않은 묵직한 반죽 그릇을 옷에 둘둘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급히 탈출을 감행합니다. 엄청 다급했던 거죠.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아주 강한 의문이 하나 생기지 않으십니까? 텍스트를 보면요. 이 숨가쁜 탈출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축제를 지키라고 아주 엄격하고 무섭게 명령하거든요. 누룩 들어간 빵 먹으면 또 차낸다고 하죠. 네,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영원히 끊어질 것이라고 위협해요. 게다가 첫날이랑 일곱째 날에는 생업을 멈추고 성회로 모이라고까지 강제하잖아요. 도대체 왜? 빵이 부풀어 오르는지 아닌지 극간 누룩 여부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집착하는 걸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한 집단의 정체성을 영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아주 정교한 심리적, 물리적 장치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누룩은 빵을 부풀리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 그리고 한 곳에 머무르며 살아가는 정착 생활의 여유를 상징하거든요. 아, 누룩은 시간과 여유다. 반대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딱딱한 무교병은 그날 밤 그들에게 시간이 철저하게 부족했다는 것, 그리고 우아한 식사 따위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 오직 물리적인 생존만이 최우선 과제였던 절박함을 아주 압축해서 보여주는 상징물인 거죠. 아, 단순히 그날 우리가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도망쳤다. 이 역사적 팩트를 기억하려는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공동체가 탄생한 지점이 다른 어떤 영광스러운 승리가 아니라 바로 그 급박하고 뼈저리게 처전했던 생존의 밤에 있다는 사실을 매년 7일 동안 신체적으로,
특히 미각을 통해서 고통스럽게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미각을 통한 기억이라. 맛없고 퍽퍽한 빵을 씹어 삼키면서 우리가 얼마나 다급하고 비참하게 이곳을 빠져나왔는지, 또 어떻게 이 기적 같은 자유를 쟁취하게 되었는지를 몸의 감각으로 직접 되새기게 만드는 고도의 집단 기억 훈련인 셈이죠. 혀끝과 미각을 통제해서 역사를 각인시키는 방식이라니, 와, 정말 소름 돋게 치밀하네요. 여하튼 그렇게 부풀지도 않은 반죽을 둘러매고 사막으로 급하게 도망쳐 나오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네, 일단 해방은 된 거죠. 텍스트 기록에 따르면 당시 애굽의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가 진행되던 라암셋이라는 도시를 떠날 때 유아를 제외하고 보행할 수 있는 성인 남자 장정만 60만 명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전부 합치면 수백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인구 이동이 일어난 거죠. 430년 노예 생활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요. 수백 년 동안 자신들을 억압하던 제국의 시스템에서 빠져나왔다는 그 물리적 해방은 달성했죠. 하지만 진짜 위기는 사방이 뚫린 광야라는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광야에서 어떤 위기가 오나요? 억압의 빈자리를 도대체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누군가 시키는 대로만 살았던 이 수백만의 인파가 과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가? 즉, 이 거대한 무리가 누구인가 하는 근본적인 정체성의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솔직히 텍스트 후반부에 등장하는 규칙들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속으로 상당히 당혹스러웠거든요. 어떤 점이 당혹스러우셨죠?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게 느끼실 텐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집트인 채찍질 견디면서 비참하게 살다가 방금 막 자유를 얻어서 사막으로 뛰어나온 사람들한테 텍스트는 유월절 규례라는 이름으로 아주 깐깐하고 융통성 없는 법을 들이밉니다. 규칙들이 꽤 엄격하게 나열되죠. 내용을 보면 이래요. 이방인이나 거류인, 타국에서 온 품꾼은 유월절 양식을 절대 먹지 못한다.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아야만 겨우 먹을 수 있다. 고기를 집 밖으로 조금이라도 가져가지 마라. 짐승의 뼈도 절대 꺾어서는 안 된다. 네, 금지 조항이 많아요. 아니, 방금 전까지 압제자들에게 시달리다가 간신히 자유의 공기를 마신 사람들에게 시작부터 이렇게 배타적이고 숨막히는 규율을 강요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그들이 방금 전까지 애굽에서 겪었던 억압 못지않게 통제적이고 모순적인 상황 아닌가요? 이것은 이 텍스트가 가진 가장 매력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겉보기에는 방금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손발을 다시 율법이라는 사슬로 올가매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왜 다시 통제하냐고요. 자유를 얻자마자 왜 다시 강도 높은 통제 시스템으로 들어가는가? 여기서 우리는 탈출 과정을 묘사한 텍스트에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에 주목해야 합니다. 애굽을 떠날 때 순수한 이스라엘 자손만 줄을 서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나요? 텍스트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심이 많은 가축이 함께 뒤섞여 동행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 수많은 잡족이요?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한 이 거대한 인파가 100% 이스라엘 민족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출신과 배경을 알 수 없는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마구 섞여 있었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애굽이라는 제국의 계급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받던 다양한 출신의 노예들, 억압받던 자들이 이 탈출의 혼란을 틈타서 대거 섞여 나온 거예요. 문화도, 언어도,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엉켜 있는 거죠. 아, 완전히 다국적 난민 캠프 같았겠네요. 그런데 이 텍스트는 놀랍게도 이 오합지졸에 혼합된 무리를 가리켜 당당하게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노예 무리가 하루아침에 군대라는 질서정연한 조직으로 재규정된 거죠. 군대요?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이 수백만에 섞여 있는 무리가 물도 식량도 턱없이 부족한 척박한 사막에서 다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아주 강력하고 명확한 경계선과 규칙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런 기준과 책임이 없는 무제한적인 자유는 저런 극단적인 환경에서는 곧바로 약탈과 내부 분열, 그리고 파멸적인 무질서로 이어질 테니까요. 아, 듣고 보니 이해가 확 가네요. 고기를 집 밖으로 가져가지 말라거나 고기를 먹을 때 뼈를 꺾지 말라는 그런 세세하고 획일적인 행동 지침들이 사실은 서로 다른 배경과 출신을 가진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지금 같은 규칙을 공유하고 지켜내는 하나의 공동체다. 이런 강력한 소속감과 통일성을 강제로라도 부여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극한의 혼란 속에서 공동체가 자멸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최소한의 뼈대이자 질서를 위한 울타리였던 셈이죠. 네, 질서와 생존을 위한 울타리라는 점은 저도 100번 공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방인은 절대 먹지 못한다고 턱선을 그어버리는 부분은 뭐랄까 방금까지 억압받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뭉치겠다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로 들리거든요. 표면적으로는 명백한 배척과 차별로 읽힐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유월절 규례의 맨 마지막 조항을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텍스트는 이스라엘의 핏줄이 아닌 타국인이라도 만약 이 유월절 의식에 동참해서 공동체 일원이 되고 싶다면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은 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군요. 그리고 뒤이어 당시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혁명적인 선언이 이어집니다.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며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이렇게 말이죠. 잠깐만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즉 신체의 일부를 베어내는 할례라는 그 명확한 헌신의 조건, 일종의 강력한 귀화 절차만 거치면 출신 성분이나 인종, 이전의 신분에 전혀 상관없이 그 사회의 완전하고 동등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인가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고대 사회는 철저하게 혈통과 핏줄 그리고 출신 지역으로 신분이 결정되는 아주 닫힌 사회였잖아요. 그렇죠. 핏줄이 전부였죠. 그런데 핏줄이 아니라 특정한 의식, 즉 할례에 참여하겠다는 의지와 신앙적 결단을 통해서 외부인에게 완전한 소속을 허용한다는 것은 당시의 시대상을 고려할 때 믿기 힘들 정도로 혁신적인 평등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혁신적이네요. 즉, 생존을 위해 강력한 경계선을 그어서 무질서를 막으면서도 동시에 기꺼이 그 경계를 넘고자 결단하는 자에게는 출신을 따지지 않고 완벽하게 동등한 권리와 정체성을 부여하는 그런 극단적인 개방성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정말 놀랍네요. 단순히 피를 나눈 혈통으로 뭉친 그 배타적인 부족 국가가 아니라 공통의 정체성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완전히 새로운 국가 모델이 저 사막 한가운데서 탄생하는 선언문이었군요. 처음 느꼈던 그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느낌이 완전히 씻겨나갑니다. 네, 텍스트를 깊이 파고들수록 새로운 층위가 계속 보이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나 박물관에 박제된 종교적 신화를 넘어서 억압받던 거대한 무리가 어떻게 폭력적인 제국의 시스템을 부수고 나와 하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연대 공동체로 거듭났는지를 추적해보았습니다. 아주 스펙타클한 여정이었죠. 네, 그 시작은 아주 조용하고 은밀했지만 기묘할 정도로 치밀했던 한 가족의 식사 준비 시침이었습니다. 문틀에 피를 바르고 겉옷을 입은 채 허겁지겁 딱딱한 고기를 삼켜야 했던 그 팽팽한 긴장감이 자정에 내려진 제국을 향한 압도적인 심판과 완벽하게 맞물렸죠. 그리고 결국 해방을 맞이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30년을 짓눌렀던 거대한 제국 스스로가 공포에 질려서 노예들에게 막대한 부를 쥐어주며 탈출구를 열어주는 기적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스럽고 다급했던 탈출의 밤은 결코 맹목적인 무질서나 약탈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막으로 쏟아져 나온 수백만의 무리와 여러 출신의 잡족들은 유월절 규례와 할례라는 엄격하면서도 동시에 완벽하게 평등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여호와의 군대라는 강력한 정체성으로 하나 되어 묶였습니다. 질서와 혼란이 묘하게 섞여 있네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통제 불가능한 극도의 혼란을 상징하는 해방의 밤과 가장 엄격한 질서를 상징하는 유월절의 규례가 이 거대한 탈출이라는 하나의 사건 속에 완벽하게 융합되어서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텍스트의 겹을 하나하나 벗겨가며 파헤쳐 보니까요. 이 기록이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인간 집단이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연대하며 어떻게 새로운 사회 시스템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엄청난 마스터 클래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생생한 사회학적, 심리학적 교과서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흥미롭게 듣고 계신 청취자 당신에게 조부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오늘날 당신이 일상 속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무심코 따르고 있는 사회적 전통이나 가족의 고유한 의식들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명절이 되면 꼭 특정한 음식을 챙겨 먹는다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의례를 치르는 그런 오래된 관습들 말입니다. 다들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죠. 네, 우리는 되게 예전부터 다들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면서 기계적으로 따르곤 하잖아요. 하지만 어쩌면 그 관습들 중 어떤 것들은 아주 오래전 여러분의 조상 중 누군가가 마주해야만 했던 절박한 생존의 밤,
누군가가 급하게 짐을 싸서 문을 박차고 도망쳐야만 했던 그 피말리는 긴박한 순간에서 탄생한 흉터이자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아, 과거의 생존 방식이 관습으로 굳어졌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 속에는 그것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의 치열하고 절박했던 생존의 의미는 완전히 잊어버린 채 그저 습관적으로 아무런 맛도 의미도 느끼지 못하고 씹어 삼키고 있는 당신만의 누룩 없는 빵이 있진 않나요? 와, 정말 여운이 남는 질문이네요. 오늘 하루 이 질문을 마음속에 깊이 굴려보시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깊은 지의 탐정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